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양관리를 이야기해드릴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의학과 기준입니다. 저는 2016년도까지 여기 영양팀장이었습니다. 김승현 교수님과 2007년도부터 아마 이 영양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 또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그동안 제가 환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다 보면 고민하는 부분, 루게릭 병에 대한 치료의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세 개 크게 영양 문제가 뭐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남들보다 더 치료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뭔가를 찾는 그런 게 있어요. 그쵸? 한두 가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양 관리를 루게릭병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나의 영양 상태가 어떠냐, 체중이 증가하는 게 맞느냐, 체중 잘 관리하려면은 얼마나 먹어야 되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하시고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아마 씹고 삼키는 문제가 되는 연화곤란, 연화장애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먹어야 체중을 유지하는데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먹는 행위가 굉장히 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야기시킨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아마 오늘 강의의 대부분들은 이 연화장애, 연화곤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루게릭병이라는 걸 처음에 듣게 되면 생각해 봐야 되는 영양 관리 쪽의 관점이 바로 뭐냐면은 식욕을 완전히 줄여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질병을 가속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게릭병 환자분들한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식사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먹는 거는 적은데 소모가 많다 보니까 체중 관리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병 초기부터 루게릭병에 나타나는 증상의 형상은 되게 다양한데, 특히 구마비가 오기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초기부터 말하는 게 조금 어눌해지시고 꿀꺽 음식을 삼키는 그 연화장애 증상들을 초기부터 조금 느끼시는 분이 있지만, 어쨌든 루게릭병이 쭉 진행되면서 이제 가장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연화장애입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초기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남들보다 증상이나 이런 게 심각 정도가 더 빨리 구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화장애 때문에 불충분한 식사 섭취뿐만 아니라, 뒤에 제가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건데요. 식이섬유라는 것이 결국은 연화장애에 장애물이 되는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꾸 기피하다 보니까 변비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내 질병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이게 뭐 루게릭병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루게릭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세 가지의 문제를 크게 겪을 수 있어요. 처음에 식욕 저하가 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발현되면서 식사를 충분히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심리적으로 가장 크게 초반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차피 나에게 닥쳐온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이거를 잘 컨트롤하고 함께 잘 지내려면은 일단은 마음부터 조금 이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식욕에 가장 커다란 도움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연화장애하고 과대사가 온다라는 게, 내가 많이 먹지 못하는데 내 몸 안에서는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이게 지금 루게릭병에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이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영양불량이라는,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고 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열심히 먹고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대사가 와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근육도 유지하고 체지방이 웬만해서는 잘 버텨주는데, 금방 그거에 신경 안 쓰면은요 지방도 소모가 되고 근육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서 움직이는데 또 어려움이 오실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이 다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호흡 근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잘하고 모든 조직이 잘 움직이려면은 영양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단백질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영양 관리는 세 가지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연화장애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최대한 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뭐 식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단 좋아해야 먹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양 불균형이 너무 극심하게 뭐 너무 기름기가 많은 거라든가 너무 탄수화물이 많은 거라든가 단백질만 먹는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다라면, 일상적으로 내가 잘 받아들인다라는 일반적인 식사를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미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화장애가 없다라는 거는 정말 행운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행운입니다. 그럴 때는 열심히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약 잘 먹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영양 관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연화장애가 생겼다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 오는지에 따라서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장애 평가를 조금 받아서 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삶에 있어서 입으로 뭔가를 먹는다라는 거, 그 즐거움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점이 오게 되면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은 경구 섭취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 문제는 특수 식품에 대한 이제 의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병원에서 제일 많이 권하는 게 바로 경광급식이라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으로 먹을 수 없다라면 위로 바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또 심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모든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하냐면 루게릭병이 오래 잘 관리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할 수만 있다라면 초기부터 경광급식에 대한 관리가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를 신경 써라. 이게 전 세계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광급식에 대한 어떤 저항과 관급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두려움과 공포심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입으로 먹을 수 없다라면은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라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공식이 아닙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지? 고민할 때 그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식은 제일 좋은 거는 병원에 와서 에너지 소모하는 거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숫자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공식에 의한 건데 2014년도 전에만 해도 제가 루게릭 환자분들한테 칼로리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하고는 대사가 다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과대사라는 게 있는데 또 먹지는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루게릭병 환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면은 우리가 그 ALS 왜 점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매기는 것 중에 6가지 정도가 다른 질병하고 다르게 에너지 소모를 자아내는 요소가 있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내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는 조금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체중을 정기적으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현 체중이 중요한 거예요. 키하고 나이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정이 돼 있고 나이는 벌써 주민번호만 하면 알 수 있는데 체중은 고무줄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시면은 신체 계측하는 거 있잖아요. 신체 계측하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내 체중을 바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의료진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왜냐면 내 체중에 따라서 약물도 처방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칼로리 처방도 가능할 수 있어서 병원 여행사 생활할 때 너무나도 소중한 정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체중을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공식에다 대입해보면은 얼추 칼로리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제가 기억에는 여자분들은 한 1500에서 1600 사이에 나오고요.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한 1600에서 한 2200 정도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 흔하고요. 조금 체구가 있고 평소에 근육량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한 2400 정도까지 칼로리가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집에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1900짜리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이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밥하고 국 종류하고 단백질 찬 한 가지에서 2가지, 나물하고 김치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화장애가 없으면 하루 3끼 이 정도에다가 과일과 유제품 하나 정도 드시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한 1900에서 2000 정도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에 가장 이제 칼로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밥량이에요. 밥을 한 공기 먹느냐, 3분의 2공기 먹느냐, 그거에 따라 1600이 되기도 하고 1900이 되기도 하고 반찬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게 2200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끼에 한 600에서 700의 의미가 어느 정도냐, 보통 짜장면 시중에서 한 그릇 먹게 되면 우리가 보통 600에서 70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은 짜장면만 하루 3번 먹으면 2100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경우에는 가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잖아요. 밥 한 공기가 보통 300칼로리고요. 곰탕이 영양가가 많은 것 같지만 국물만 드신다라면은 200에서 30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곰탕의 위력은요, 밥의 위력이에요, 사실은. 밥은 그냥 먹으려고 하면 못 먹는데 곰탕이나 설렁탕에다 말아서 먹으면 한 공기 뚝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한 500에서 600칼로리를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하루에 설렁탕 3그릇 먹었다 그러면 한 1800 정도 먹고 뭐 반찬으로 간식으로 먹었다 그러면 2000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개념을 갖고서 내가 평소에 먹는 식단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숫자에 조금 약하신 분들한테는 대강병원에서 오는 식단은 평균 1900칼로리 정도 되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식단을 사진을 좀 찍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화장애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식품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질감하고 농도를 선택하는 게 가장 관건이고, 제가 여기다 아주 강력한 말 썼죠. 연화장애가 오면 식품의 질감과 농도를 선택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여기에 보시면 IDDS라고 해서 국제 연화장애 표준화 체계라는 시스템인데요.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연화 곤란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한국의 서울에 종합병원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병원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B병원에 가시고, 우리 환자분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거기서 연화 단계 1단계를 먹었어. 근데 이 병원에 갔더니 A라는 병원에서의 1단계가 B병원에서는 1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나는 A라는 병원에서 1단계 먹었어요 라고 하고 바로 그 식사를 했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례가 걸리거나 기도에 막혀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야기시키는 일이 나라 간에서도 벌어지고 지역 간에서도 벌어지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제 연화장애가 심각해지면은 쉬운 말로 고형식품이나 밥이나 죽이나 반찬이나 마시는 물이나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외국 기준이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제가 요거를 이제 19년도에 만들었는데, 저하고 관심 있는 팀에서 식약처에서 의뢰를 해서 만들어줬던 것 중에 바로 이건데요. 저장미 연화곤란을 위한 조리법인데, 요 제목만 치시면은 요즘 자료를 그냥 다운받게 돼 있어요. 식약처가 요즘은 국민 대상으로 이런 모든 자료를 다 오픈하는데 등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다운받게 되어 있고요. 요 책자를 만들었을 때 한국형으로 그 단계에 맞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특징은 지금 어떤 정도지, 내가 어떤 형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를 보시고 요거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국제 연화장애 표준화 체계에서 연화곤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밥이나 뭔가 음식을 딱 떠가지고 기울였을 때 지금 이것처럼요, 음식끼리 뭉쳐서 똑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안전한 거야. 다른 말로 내 입에 이 음식이 들어갔을 때, 삼켰을 때 입 주변에 묻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포크로 뭔가 음식을 눌렀을 때, 우리 동그랑땡이나 완자전 같은 거 조금 씹기 어렵고 하면은 만들잖아요. 그거를 수저나 포크로 눌렀을 때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입에 들어가서 씹기 시작해서 음식이 날라리 퍼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과 같은 거 먹으면 어때요? 그게 사실 최악의 음식인 게요. 그 다음에 캐러멜, 메아스 이런 거 먹으면 달고 맛있는데 입에 들어가면 어때요? 천장에 떡떡떡 다 붙고 거기에 있는 부스러기가 온 사방간대에 퍼지고, 먹으려고 하면 어때요? 꿀꺽 삼키고 싶을 때 힘들게 안 삼켜지고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종류는 가장 최악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은 게 포크로 꾹 눌렀을 때 엄지가 3분의 1 정도가 하얗게 될 정도의 압력을 눌러봐야 돼요. 그 압력이 뭐냐면 내가 이 음식을 입에다 딱 넣었을 때 씹고 삼키려고 내 혀하고 천장이 눌러주는 압력하고 똑같아요. 이 압력이 그만큼 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눌러봤을 때 이 바나나나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질감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음식을 다져줄 때 집에 포크 다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다져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짓자면 이 연화장애 안전한 음식의 형태는 높은 음질, 그러니까 음식끼리 뭉쳐져 있어야 되고 입안에 붙지 않아야 되고 꿀꺽하고 삼켰을 때 내 목의 식도에 따라서 부드럽게 잘 넘어가주는 그런 3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외국에서도 동양 사람들한테 이제 죽이라는 것이 이 연화장애가 오면 가장 많이 쓰는 음식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걱정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분이라는 거는 끓여놓고 나면 시간이 되면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을 잘 말아 먹고 이렇게 쌀을 갖다가 묽게 끓이는데 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물과 알갱이가 있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꿀꺽 삼킬 때 흐름 속도가 달라지다 보면 그 밥풀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로 넘어가서 기침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죽 같은 걸 먹으면 질감이 균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돼요. 그 안에 뭐를 넣든 간에. 저 병원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전복죽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전복죽하고 닭죽 같은 거 많이 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연화장애가 많이 심하다라면 전복도 최대한 쌀하고 갈아서 균질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식들을 일정하게 갈아주는 브랜더나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루게릭병에 연화장애가 오면 가장 무서운 식품을 대라. 그럼 물이에요, 물. 잘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 섭취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몸에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분입니다. 그 수분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과 관련돼서 점점 위축이 되다 보고 그 다음에 물이 먹을 때마다 살의 빈도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물 먹는 걸 꺼려하고 주스 먹는 것도 꺼려하고 우유 먹는 것도 꺼려하다 보니까 수분 섭취가 굉장히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물 섭취는 하루에 1.5리터 정도 8컵 이상을 먹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이제 영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루게릭 환자들은 물을 섭취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면은 일반인들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반도 못 먹는 게 루게릭 환자다. 이유는 뭐 알죠. 잦은 살의 경험 있고 마시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분들 중에 빵이나 이런 떡 같은 거는 또 드세요. 그런데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이 메이시고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자꾸 음식을 꺼려하는 아마 누구든지 경험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표현해요. 루게릭 환자들한테 물을 마신다라는 거는 컵에다가 정말 위험한 걸 먹고 있는 거다. 그래서 특수 용도 식품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점증제라고 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포크를 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균질하게 빨리 만드셔야 되거든요. 타자마자 약 같은 거 처방하는 거 같이 섞어서 충분하게 먹어주신다라면 연화장애 있는 경우에는 되게 안전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1, 2분 사이에 이렇게 붙어서 뭉쳐져 있는 이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조건. 입에 들어가서 입 천장에 붙지 않고 꿀꺽 생기면 안전하게 기도를 피해서 쭉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알아요. 이게 전분치가 나고 이치가 나서 예민하신 분들은요. 싫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은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음식은 몰라도 물 섭취에 대해서는 조금 섞어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 점도 조절제의 활용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을 끓여서 쌀 넣고 물 넣고 끓여서 그거를 믹서에다 갈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점성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아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입에다 넣는데요. 입 천장에 다 붙어버려요.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처음부터 쌀을 갈아서 농도를 맞춰서 끓인 다음에 점도 조절제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농도를 맞추게 되면 입에 붙지도 않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물 같은 걸 믹서로 갈아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수 현상이라는 게 있죠. 물이 나와버리는데 내가 만든 음식하고 물하고 분리가 된 거를 한꺼번에 먹었을 때 100% 살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고형 음식 따로 물 따로 흘러가면서 리듬이 안 맞아지면은 뭔가는 기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조금 뭉쳐주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이나 미음 같은 거 끓이고 나면은 여기다가 점증제를 넣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굳어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식에 관한 건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소 같은 걸 실제 비교한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부드럽다는 가지나 호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껍질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먹기가 힘들어요. 물론 도라지나 고사리나 청경채 같은 경우 줄기 부분은 아무리 조리를 해도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가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듯 하지만 이 껍질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삶고 데쳐도. 그래서 가지 껍질을 벗기고 아까 말한 대로 포크로 누르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요. 호박도 부드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호박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안에는 씨예요. 호박나물 할 때는 안에 있는 씨 같은 건 좀 제거하고 껍질 같은 것도 조금 제거를 하고 이렇게 조리하는 기술이 조금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똑같이 15분을 삶았는데 생각보다 양파가 그렇게 잘 안 물러집니다. 조금 오래 삶아줘야 되고요. 오히려 무는 또 쉽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주 해보세요. 해보고 자꾸 눌러봐서 나한테 안전한 음식이 뭐지? 같이 삶아도 도라지하고 고사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먹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에 따라 모든 음식을 이렇게 조금 단계별로 나는 씹는 게 어렵고 삼키는 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나는 씹는 것도 어렵고 삼키는 게 힘들어.
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국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연화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부드러운 거를 다 먹어도 되고요.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된장찌개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양과 질감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화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모든 재료를 일정하게 똑같이 모양을 해주고 딱 보고 좀 질긴 거는 제어를 하고 먹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연화장애가 굉장히 심하고 씹는 게 힘들다. 그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국이 된장찌개예요. 그때는 다 갈아서 국물로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다 갈아버렸는데 그러면은 또 좋은 건 뭐냐, 감자 같은 게 들어가면 전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또 장점인 거예요. 뭉쳐질 수가 있어요. 좀 단단해질 수가 있어서 본인이 조금 먹어보고 삼키는데 살에 걸리는 빈도가 좀 적다 그러면은 조금 자유롭게 드시고요. 제일 힘든 국이 콩나물국, 국물만 드시는 게 맞고요. 육개장 같은 거는 그 안에 이제 고춧가루 같은 게 들어가면서 살에 잘 걸리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해물탕이나 이렇게 질기고 여러 재질이 있는 이런 거는 안 드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면은 면 종류는 어떠냐. 초계는 괜찮고 이렇게 쑥쑥 잘 넘어가는데요. 국수가 후루룩 넘어가는 그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어서 길이를 조금 짧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걷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음식이라도 다져주면 되는 거고요. 연화장애까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갈아서 아까 말한 점증제를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색 쏘는 거 아니에요. 호박과 뭐 브로콜리 같은 것도 체에 걸러서 토마토도 잘 걸러서 하다 보면 이런 음식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다행히도 많은 기업에서 연화장애 환자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먹고 싶은 갈비나 생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은 잘 다져주고 갈아주고 이렇게 형성을 굳혀주는 게 연화장애의 가장 기본적인 식사 방법이다 말씀드리고요. 요즘 아시겠지만 유산균, 뭐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뭐 가장 핫 이슈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장 안에는 내 몸의 세포와 동일한 숫자만큼 균이 살고 있어요. 걔가 우리 몸 안에서 공생관계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많은 문제를 생겨서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들을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루게릭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또 최근에 어디까지 나왔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학회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백질도 섭취 잘 안 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영양 불량이 되면요. 세포 사이사이가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구멍이 뚫리면서 유해한 장 안에 있는 음식물이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안 좋은 것들이 얘가 혈관을 따라서 중추세포인 뇌까지 가서 지금 말하는 루게릭병의 원인의 한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그럼 먹어야 돼? 이게 요즘 말하는 뭐 프리바이오틱스, 뭐 유산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내 몸 안에 있는 장내 세균이 밸런스를 잘 맞추려면 뭘 먹어줘야 되냐면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돼요. 과일과 채소라든가 잡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먹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특징이 여기 나온 대로 거칠고 질긴 것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음식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지? 섬유소나 장내 세균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과일 같은 거를 충분히 드셔주시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커팅만 잘하면 연화장애가 있어도 좀 잘 삼킬 수가 있고요. 젤리 형태로 아까 말한 대로 잘 갈아서 점증제 같은 걸 넣어서 푸딩처럼 떠먹게 된다라면 충분히 섬유소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시고 이 안에는 QR코드도 있어서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제시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신경계 질환의 원인은 염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산화적 손상, 세포 독성 물질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뭐 칼슘이라는 게 너무 과부하가 되는 경우에 퇴행성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색깔과 모양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일이 좋았던 게 색깔 있는 과일들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면 항산화 영양소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섬유소도 일거양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 있는 음식들을 이제 많이 먹고요. 김승현 교수님께서 무게를 포함해서 신경계와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마인드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중해식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심혈관 질환의 건강을 위해서 항산화 영양소나 이런 게 많은 거를 강조한 거고요. 대시라는 식사가 있어요. 이거는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 세계에서 많이 활용한 건데요. 요즘 이슈가 된 게 사회적으로 경도인지 장애라는 거예요. 뇌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알츠하이머나 근육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에 그전에는 지중해식과 대시라는 식사요법을 많이 권장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주에 영향력을 미치는 식품이 있더래요. 여기에 있는 베리류, 그 다음에 푸른색 잎에 채소가 들어가야 된대요. 사실 저도 아침마다 샐러드에 블루베리하고 녹황색, 파란색 채소의 샐러드를 양파를 갈아서 항상 같이 먹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시작이 좋고 이 식단에서 가장 관건은 베리류하고요. 녹황색 채소는 매일같이 드시면은 아까 말한 신경계 질환이라든가 장 건강에 섬유소 공급을 하는데 좋기 때문에 꼭 드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급식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입으로 못 먹는다라면 미르수를 해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주고 싶고요. 전 세계에서도 PEG라는 것은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게 초반부터.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가이드라인을 쭉 보니까 와닿는 문구가 있어요. 환자분들 PEG 하라 그러면 싫어하세요. 개인적인 선호를 고려하지만 그래도 영양관리나 음식을 먹어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연화장애가 심한 분들은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의료 용도 식품인데 아마 요거 제일 하모닐란하고 앵커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사와 변비가 가장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잘못하면 역류해서 흡인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웬만큼 대체하는 써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관 세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영양물보다도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배가 빵빵하고 결국은 영양물은 못 먹고 물만 마시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걸 플러싱이라고 해서 하는데 30 이상 넘지 않게 했거든요.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신 게 이제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다운받을 수 있는 경관급식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출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환자들한테 좀 내려오셔서 조리 실습 같이 해봅시다 해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환자분들하고 모여서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좋으면서도요. 저도 한 가지 배웠어요. 저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한 분이 선생님 이거는 입에 붙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정보. 그게 뭐였냐면 아마 감자를 적당하게 삶으면 오히려 붙어요. 메쉬드 포테이토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환자분 통해서 또 알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론 공부시키고 환자분과 함께 조리 몇 가지 해봤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봐야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